지난주 전국 27개 도시를 달린 4.16 진실버스 관련해서 유가족과 인터뷰했었는데요. 시민들에게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대통령 기록물 자료 공개를 위한 국민청원을 알리기 위해 무려 3,100km를 달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민주당,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 141명 의원이 그날의 대통령 기록물 자료 제출 요구안 발의를 했다고 합니다. 원래 대통령 기록물은 15년간 열람이 금지인데 국회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가능하다고 하죠. 모두 아파했던 그날의 기록, 세상에 나올 수 있을지 두고 봐야겠습니다. 어젯밤 미국 제약회사 화이자에서 개발한 코로나 백신이 예방 효과가 90%가 넘는다는 중간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우리 보건당국은 기대하기에는 아직 섣부르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잠시 후 이와 관련해서 전문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11월 10일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프레시안 곽재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어제 강경화 장관 방미 소식 전해드린 바 있는데요. 오늘 폼페오 국무장관과 회담을 가졌다는 소식이 또 들어와 있네요. 네, 국무부 청사에서 폼페이오 장관과 오찬을 겸한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현재 상황 평가를 공유했는데 양국 장관은 한미 관계의 발전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아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또 한미 동맹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와 지역, 글로벌 이슈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포괄적인 전략 동맹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다라는 평가를 했고요. 다양한 동맹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게 우리 외교부의 설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미국 국무부의 설명을 보면 방점이 좀 다른 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폼페이오 장관이 회담에서 인도 태평양 지역 이 평화와 안보의 핵심 축인 한미 동맹의 지속적 힘과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 외에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마련한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네네. 한국과 협력 방안을 협의했다. 이걸 좀 강조하는 그런 부분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대중국 견제에 한국의 동참을 좀 의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강 장관이 바이든 당선인 주변에 외교 안보 분야 인사들을 만날 거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거론되는 인물이 바이든 당선인의 측근, 그러니까 국무장관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크리스 쿤스 상원의원. 네네. 그리고 오바마 행정부에서 국방부 정책 차관을 지냈고 국방장관 후보로 거론되는 미셸 플러노이 전 차관. 이렇게 두 사람과 현지 시간으로 10일 만나는 것으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인도태평양 전략의 쿼드 플러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일본, 미국, 인도 그리고 오스트레일리아, 호주 이렇게 네 국가가 쿼드로 이제 국가 안보 동맹을 강화하는 그런 전략을 한다면 거기에 플러스해서 한국도 들어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아마 이 폼페이오 장관이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참고로 이 크리스 쿤스 같은 경우는 이제 델라웨어주 상원의원이에요. 네. 그래서 원래 이제 조 바이든 당시 상원의원이 부통령이 되면서 그 자리가 이제 공석이 됐을 때 이 크리스 쿤스 전에 이제 사실은 이제 테스 카우프만이라는 이제 전 상원의원이죠. 본인과 굉장히 가까웠었던 처음에 1972년도에 상원의원 선거 나갈 때부터 같이 했었던 보좌관 비슷한 그 카우프만이 받았다가 그리고서는 그거를 이제 2010년에 제가 알기로는 2010년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 크리스 쿤스 의원이 받았어요. 그러니까는 자리를 어떻게 보면 물려준 네, 그런 의원이라서 정말 측근이네요. 네, 굉장히 측근으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외교위원회도 지금 속해 있는데 원래 백그라운드가 그 법 쪽을 해서 사실은 법사 쪽으로도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 쪽으로도 이야기가 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사실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청와대에서 신임 대사들 신임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한 명이 노태강 스위스 대사, 주 스위스 대사가 있었고요. 또 독일 대사도 있었는데요. 네, 그 청와대 인사수석 출신인 조현옥 그 주 독일 대사를 비롯해서 방금 말씀하신 노태강 주 스위스 대사 등 오늘 10명의 이 신임 대사들에게 그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신임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신임장 수여 후 환담에서 코로나 상황에서 대사들을 보내는 마음이 가볍지 않고 걱정이 앞선다고 하면서 이 전 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는 K 방역의 전도사가 돼달라 이런 당부를 했고요. 특히 이제 노태강 대사에게는 그 국제올림픽기구 IOC와 좋은 인연을 잘 살려서 도쿄올림픽 남북 동반 입장, 또 2032년 남북올림픽 공동 개최 등을 잘 협의해달라 이런 당부도 전했습니다. 노태강 신임 대사는 원래 문체부 출신이죠? 네, 맞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전문성을 잘 살려달라. 그래서 IOC와 잘 협의해달라. 이런 당부를 한 셈입니다. 네. 그리고 12일부터 문재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네. 네. 12일부터 15일까지 나흘간 5개 정상회의에 화상으로 참석을 하는데요. 네네. 한 아세안 정상회의, 또 제2차 한 메콩 정상회의, 아세안 플러스 3 정상회의, 또 동아시아 정상회의, 그리고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정상회의 이렇게 5개 회의에 연달아 참석을 합니다. 이 중에 눈에 띄는 게 12일 오후 열리는 한 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우리가 들어봤던 신남방 정책, 여기에 신남방 정책 플러스 전략을 발표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 등 변화된 정책 환경과 아세안 측의 신규협력 수요를 반영해서 포괄적인 보건 의료 협력, 또 교육과 인적자원 개발, 상호 호혜적이고 지속 가능한 무역 투자 환경 조성, 이렇게 7대 전략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라고 청와대가 설명을 했고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게 15일에 진행되는 그러니까 세계 최대 규모라고 하죠. 자유무역 협정 FTA, 영내 포괄적 경제 동반자 협정 RCEP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네. RCEP 정상회의 서명식에 참석해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을 포괄하는 메가 FTA 출범을 알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RCEP은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10개 나라와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이렇게 5개의 나라가 참여한 FTA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 RCEP 정상회의에서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경제협력을 바탕으로 사회, 문화 전 분야에 걸쳐서 상호협력을 확대하자 이렇게 강조할 예정입니다. 사실상 중국이 이끌고 있죠. RCEP은. 네, 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그리고 어제 대검 특활비, 특수활동비 이야기를 좀 전해드렸는데요. 여야가 다 검증을 했단 말이에요. 네. 야당 측에서 지금 굉장히 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뭐 어제 전해주셨다고 할 수 있지만 뭐 사실 여야가 검증을 했는데 같은 자료를 놓고 이 해석이 너무 달라서 같은 자료를 본 게 맞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요. 야당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이 추미애 장관, 그 법무부 장관을 정면으로 겨냥하면서 공세에 나섰습니다. 오늘 주호영 원내대표는 아침 원내대책회의에서 추 장관이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하고 있다면서 광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비아냥을 광인 전략? 네. 아, 그러니까 뭐 좀 이제 뭐 미쳤다고요. 네. 말을 못해. 어떻게 달리 표현할 수 있나 이제 예. 좀 고상한 막말이라고 할까 뭐 하여튼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 의장도 이 어제 그 검증에서 뚜렷한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면서 한나라 법무부 장관이 그 국회 회의에 참석해서 풍문을 제시한 것이다. 아니면 말고식 중산모략에만 몰두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오히려 지금 그래서 이 추미애 장관의 이 윤석열 장관에 대한 그 윤석열 총장에 대한 공세 때문에 이 특활비 문제가 불거진 건데 오히려 역공에 나서서 이 추미애 장관이 임기 중에 특활비 쓴 거 없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전에 조국 전 장관, 박상기 전 장관 때 위법하게 쓴 게 있는지 봐야 된다. 또 정부 특활비를 전체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 뭐 이렇게 공세를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오늘 국회 예결위에 참석한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 특활비가 40% 줄었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도 굉장히 많이 줄였고 다른 부처들도 자신이 보기에는 혁명적일 정도로 특활비를 줄였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40.5%를 줄였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내년도 특활비도 상당 부분 줄여서 국회에 제출했다. 또 이렇게 얘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조희진 국민의힘 의원이 그 얘기를 듣고 특활비를 꼭 유지할 필요가 있냐 이렇게 또 질문했습니다. 거기에 대해 특활비 존치는 필요하다. 이렇게 의견을 홍남기 부총리가 밝혔는데 왜냐하면 수사활동이나 방첩 업무는 모두 신용카드 결제로 증빙을 남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국정원의 어떤 여러 가지 업무를 할 때 비밀리하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거는 신용카드 결제하면서 할 수 없지 않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다만 홍 부총리는 특활비가 정말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투명하는 큰 방향에는 동의하고 실제로 이런 방향으로 예산을 조정해왔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부처의 특활비를 공개해야 된다 이런 요구, 야당에서 하고 있는 그런 요구에 대해서는 신중해야 된다 이런 의견을 밝혔는데요. 국가 안보와 관련한 것 빼놓고는 특활비가 되게 알려져 있다. 되게 예산 내역이 아무래도 특수 목적을 위해서 수행하는 것이다 보니까 다른 예산 사업보다는 대외 공개에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또 덧붙였습니다. 근데 40% 줄였다고 하는데 국정원 비용은 뺀 거라면서요. 국정원이 제일 많이 쓰지 않나요? 네, 국정원은 사실 전체 예산이 약간 특활비로 잡혀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이 있고요. 다만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전체적으로 이 특활비 같은 경우에는 좀 투명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줄이는 기조인 건 맞는데 사실 이것 때문에 어제 그 특활비 검증에서도 약간 논란이 됐던 게 이제 야당에서는 아니 중앙지검에 특활비가 안 내려간다고 하더니 이거는 전체적으로 줄어서 그렇지 비율을 보면 일정하다. 그렇죠. 이렇게 주장한 반면에
여당에서는 아니다. 이게 올해 10월까지 보면 작년 1년 동안 지급한 거의 반 정도밖에 안 된다. 뭐 이렇게 좀 맞서고 있는데 뭐 제가 대충 계산을 해보니까 그 차이가 그렇게 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숫자는 이렇게 숫자는 맞게 봤는데 이거를 이제 표현하는 방법이 여야 입장에 따라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인 통계 예산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총액의 몇 퍼센트가 갔느냐 사실 그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액수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액수를 빼갖고서는 다른 데다 줬느냐가 더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불공평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의도적이라든지 더 준다든지 덜 준다든지 이런 얘기가 있을 수 있는 거라서 원래 이제 보통은 예산에 있으면은 그 퍼센티지로 봤을 때 세어로 봤을 때 어디에 더 많이 갔느냐 그게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자, 국민의힘이 공수처장 후보를 4명을 냈습니다. 어떤 사람들인가요? 네, 그 어제 국민의힘이 제출한 그 공수처장 후보자가요. 김경수 전 고검장, 그다음에 강찬우 전 검사장, 석동현 전 검사장, 송기호 변호사 등 이렇게 4명이었는데요. 네. 뭐 아무래도 가장 이 중에 뭐 그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사람은 이제 석동현 전 검사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석 전 검사장은 부산 출신으로 사법연수원 15기인데요. 네. 뭐 이제 유명한 이력 중에 이제 이런 게 있죠. 세월호 1기 이 특조위에서 새누리당 추천목 위원으로 임명이 됐다가 이제 그 위원회 운영을 놓고 이제 다른 위원들과 계속 충돌을 빚은 끝에 8개월 만에 사퇴를 했고요. 또 20대 21대 총선에서 이 부산 그 지금 새누리당 예비 후보로 공천 신청을 한 이력도 있습니다. 또 오늘 이제 페이스북에 수락하긴 했지만 마음은 착잡하다면서 개인적으로 공수처는 태어나선 안 될 괴물기관으로 보지만 예당초 작년 국회에서 야당이 무기력해 못 막은 것이 화근이고 어떻게든 지탄받지 않은 기관이 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심정으로 수락했다. 뭐 이런 신경을 밝혀서 뭐 여야 지금 정치권에서 이 글을 놓고 지금 다소 논란이 있습니다. 또 좀 눈에 띄는 인물은 이제 경남 진주 출신의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인데요. 이 김경수 전 고검장은 이 마지막 대검 중수부가 있을 때 이 마지막 중수부장을 지낸 대표적인 특수통 검사입니다. 또 최근에 약간 눈에 띄는 이력이 뭐냐면 지난 2018년에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네. 허위범 그 특검으로부터 이제 드루킹 특검 네, 수사를 네. 받았는데 그때 김경수 지사를 동명이인인 이 김경수 변호사가 변호를 했어요. 예. 그래서 야당 추천으로 이 그 김 전 고검장이 들어가 있는 게 약간 의외다. 뭐 이런 평가도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자, 그리고 여당에서는 그 최강욱 의원이 변호사를 추천했다고 해서 약간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전종민 변호사인가요? 예. 네. 뭐 그 보도가 좀 있었죠. 네. 그래서 정치 중립이 중요한 공수처장에 여당은 최강욱 변호인 추천했다. 이런 보도가 나오면서 좀 논란이 만들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전종민 변호사 관련해서. 그리고 뭐 어떻게 보면은 이 석동현 이 변호사 같은 경우도 사실 뭐 민경욱 전 의원을 변호하고 4.15 총선 무효소송했던 뭐 그런 게 다 있기 때문에 들여다 뭐 따지다 보면은 그런 일들이 있는 상황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과연 공수처를 중립적으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인물인가, 그런 후보인가 이게 좀 중요해 보입니다. 변호사는 수임료를 받으면은 변호를 하는 것이 직업인 사람이기는 합니다. 네, 법률 서비스로. 네. 여당에서는 전종민 변호사하고 권동주 변호사 이렇게 판사 출신으로 2명 추천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추미애 장관 법제처장도 후보를 냈다고요. 네, 이 추 장관은 전현정 변호사를 후보로 추천했어요. 네. 그러니까 전 변호사가 공수처장 후보 중에 유일한 여성입니다. 11명 중에 혼자 여성이고요. 전 변호사는 판사 출신이에요. 2017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낸 다음에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 지난해 대한변협이 추천한 헌법재판관 후보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남편은 김재영 대법관이고요. 그리고 조재현 법원행정처장은 검사 출신인 최훈식 변호사 추천했는데 최 변호사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대검 중앙수사부 산하 저축은행비리 합동수사단장을 맡은 바 있습니다. 당시 합수단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의원과 박지원 당시 민주통합당 원내대표 현재 국정원장이죠. 박지원 전 원내대표 등을 기소했는데 2015년 대구지검 김천지청장을 끝으로 사직한 다음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좀 궁금한데요. 세종시에 있는 교육부 장관 관사를 두고 설전이 있었다. 오늘 이제 교육위원회에서 있던 얘기인데. 네, 자. 오늘 국회 교육위 회의가 열렸는데요. 네. 이 자리에서 유은혜 교육부 총리가 세종시에 있는 장관 간사를 이제 그 교육부에 파견와서 일하고 있는 모 파견 교사에게 1년 9개월 동안 사용하게 해줬다. 야당 의원들이 이렇게 공세를 폈는데요. 근데 그 파견 교사에게 장관 간사에 살게 한 게 뭐 왜 문제냐 이제 이 점에 대해서
그 국민의힘 정경희 의원이 일단 장관이 개인적으로 특혜를 준 것이다. 또 장관 본인은 한 번도 관사를 사용한 적 없다. 이런 주장을 폈는데 유 부총리는 이에 대해서 관사는 장관에게 제공된 거고 파견교사에게 방 하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관사를 사용한 적 없다는 주장에는 가족이 일산에 있어서 일주일에 반 이상 일산에서 다니고 한두 번은 세종에 머문다. 그러니까 사실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 파견교사의 관사 사용 문제를 야당 의원들이 왜 문제 삼았냐면 야당 의원들은 해당 파견교사가 그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이라는 이 교육부 산하이 추진하는 사업이 있는데요. 이 업체 관계자를 관서로 불러서 이 부총리와 친분을 과시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있다. 그래서 뭐 교육계의 최순실이라고 불리고 있다. 뭐 이런 의혹을 제기를 하면서 이제 이 관사 문제를 거론을 한 겁니다. 유은혜 장관과 이 교사는 어떤 관계인가요? 그 부분은 저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자, 그리고 민주당이 내년 4월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여성에게 가점을 적용을 하는 문제를 두고 지금 뭐 본격적으로 논의에 들어갔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가점 적용 문제 여기에 당사자가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글쎄요, 뭐랑 떠오르긴 해요. 박영선 장관이 좀 저는 떠오르는데 이게 민주당 당원 당규에 따르면 전현직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여성 후보자는 당내 경선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 가산을 받습니다. 네, 그렇지 않은 신인 여성 후보자는 25%의 가산 받는 조항이 있어요. 그러니까 박영선 장관은 만약에 경선에 나오게 된다면 대상이 되는 걸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재보선이라서 보궐선거에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겁니다. 2018년 서울시장 후보 경선에서는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이 압승을 했잖아요. 그때 박영선 후보가 나왔었습니다. 여성 가점 10%를 반영해서 우상호 후보를 제쳤어요. 가산점을 받아서. 그런 일이 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보궐선거에 대해서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이게 지금 계속 쟁점으로 남을 것 같고 재보선 기획단이 이 가점 조항을 포함한 경선 주칙을 면밀히 들여다보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좀 결정될 걸로 보이고 글쎄요. 박영선 장관 입장에서는 가점을 받는 게 좋을 텐데 2년 전에 적용한 10% 가산 조항을 동일하게 또 적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상호 의원이 울겠네요. 추미애 법무장관도 거론되는데 추 장관도 서울이 원래 서울 지역구 사선 의원 출신이죠. 네. 그리고 또 하나 박영선 장관 얘기 나왔으니까 말인데 카멀라 해리스 미국 부통령 당선인 이 어떻게 보면 주목을 좀 많이 받고 있는데 이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의 남편과 박영선 장관의 남편이 인연이 깊다고 해요. 무슨 인연인데요? 같은 법무부원에서 근무를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그래서 서로 잘 안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두 가족의 인연이 뭔가 그 한미 관계에 있어서 좋은 영향을 주는 게 아니냐. 서울시장 나오는 거 아니었어요? 지금 대선이 아니라. 뭐 이 서울시장 선거를 떠나서 그런 인연이 한미 관계에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내보내지 말고 데리고 있어야 되는 거 그런가요? 네,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레시안 곽지훈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우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미국의 제약회사 화이자가 개발하고 있는 코로나19 백신이 90% 효과를 보였다는 소식이 알려졌죠. 자,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던 기대감 커지고 있는데요.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의 김호란 교수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이 백신 뉴스가 어젯밤에 갑자기 나와서 많은 분들이 놀랐어요. 자, 이게 굉장히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들 내놓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화이자의 백신 뉴스 얼마나 우리가 긍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건가요? 일단 효과가 90%라고 하는 건 좋은 뉴스죠. 왜냐하면 미국 FDA에서 50%만 넘어도 허가를 내주겠다라고 했는데 90% 넘었으니까 좋은 뉴스지만 아직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됩니다. 얼마나 안전한지 또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도 봐야죠. 아직은 좀 신중하게 봐야 된다. 뭐 그런 부분이 아직 검증이 잘 안 됐나 봐요. 그러면 안전성과 그리고 이 효과가 얼마나 오래 가는지 부분이? 예, 안전성은 지금 계속 보고 있지만 이번에 발표한 것도 사실은 이제 최종 결과가 아니고 중간 결과를 발표를 한 겁니다. 중간 결과이기 때문에 아직 최종 결과는 아니다. 예. 네, 이 백신 효과가 90%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정확히?
예, 이제 백신하고 그다음에 가짜약 플라시보라고 하는데요. 네. 그 두 가지 예방 접종을 이제 두 그룹으로 나누어서 약 4만 명한테 이제 두 번을 접종을 한 겁니다. 네. 그리고 이제 쭉 살펴봤더니 총 94명 코로나 환자가 발생했는데 백신 접종군에서 10%, 그다음에 가짜약을 접종한 군에서 90%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예방 효과를 계산하면 90%다 이렇게 발표한 거죠. 아하, 그게 그러니까 그 보통 컨트롤 그룹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가짜 그렇죠. 약을 주는 그룹이 네. 있고, 그다음에 진짜 백신을 주는 그룹, 그게 있잖아요. 다르게 그룹을 나눠서 하는 거. 그래서 플라시보를 주고 백신을 준 그룹 이렇게 나눠서 봤을 때, 접종군에서 이렇게 다 합했더니 90%가 나왔다. 근데 그런 보도가 있더라고요. 이 화이자 백신이 고령자들한테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렇죠. 이제 임상시험을 할 때는 네. 아무래도 여러 가지 조건이 있는데 FDA에서는 이제 젊은 사람과 노인을 각각 포함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제 고령자라고 하더라도 아주 나이가 많은 사람은 충분히 많이 포함하기가 어렵고 또 특히 기저질환이 있는 고령자는 포함하기가 더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실제 사용 허가가 나오면 이런 사람들도 예방접종을 맞기 때문에 사용 허가가 나온 다음에 추가 검증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게 시험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 위험도 있고 해서 고령자를 이 시험군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모른다라는 얘기죠. 예, 그렇죠. 지금 전염력 같은 경우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이 지금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더 검증이 될 수가 있는 건가요? 사실 백신 효과는 한 서너 가지 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네. 첫째는 가장 중요한 게 접종자가 감염이 안 되는 거죠. 네네. 예방이 되는 거고, 둘째는 걸렸다고 하더라도 바이러스 배출이 많이 줄어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를 덜 시키는 거. 그다음에 또 셋째는 걸렸지만 이제 중증도가 약해지고 따라서 치명률이 줄어드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이 면역이 충분히 오래가서 집단 면역을 만들어서 이제 접종하지 않은 사람까지도 감염에서 보호하게 하는 거. 그게 이제 최종 목표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네 가지 효과가 다 나오는지를 이제 계속 앞으로 연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실제로 이 화이자가 만든 백신이 모든 과정을 다 거치고 상용화가 되기까지는 시간은 좀 걸리겠네요. 예, 그렇지만 이제 접종자의 감염 예방 효과를 이번에 좀 발표를 한 건데, 그래서 긴급 사용 승인을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만 보고 또 이제 예방 접종하고 보통 안전성도 이제 처음 1단계는 7일 이내, 그다음에 2단계는 한 달 이내, 그다음에 6개월 이내, 최종적으로는 2년까지도 안전성을 검토하는데요. 일단 이제 한 달 이내 검사 이제 안전성 효과만 이제 안전성 결과만 나오면 이제 긴급 사용 승인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11월에 긴급 사용 승인을 신청하겠다라고 발표한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정말 이 완벽한 백신은 한 2, 3년은 걸려야지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게 맞나요? 그렇죠. 완벽한 백신이라고 하기는 뭐 어떤 백신도 좀 어렵고, 그렇죠. 대신에 이제 다양한 백신이 나오면 뭐 효과나 안전성, 뭐 유통 얼마나 편리한지, 가격 이런 거 다 따져봐서 각 나라에서 우리가 쓰기에는 이게 제일 좋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골라서 쓰게 되겠죠. 네. 각 나라에서 지금 막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이 뭐 코로나 때문에 다들 지금 몸살을 앓고 있어서 이거 확보하려고 뭐 거의 전쟁 아닌 전쟁이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라마다 사정이 다를 것 같습니다. 감염 수준이 굉장히 높은 나라라고 한다면 아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일단 백신을 구하고 싶어 할 거고요. 우리나라처럼 이제 감염이 어느 정도 통제되고 있는 나라는 이제 그렇게 급할 게 없기 때문에 충분히 지켜보고 백신을 구해도 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유통 문제인데요. 이번에 나온 이제 화이자는 유통 과정이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로운 이제 콜드체인을 유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쉽게 사서 유통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도 있죠. 그렇네요. 그 말씀하신 거 들어보니까 이거를
뭐 유통하기도 어려운 정말로 까다롭게 이걸 보관을 해야 되는 그런 백신이니까. 예, 워낙에 이제 RNA 백신이 네. 이제 보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처음에 만들기는 쉽지만 그래서 아하. 모더나나 화이자나 둘 다 처음에 가장 먼저 이제 지금 나오기 시작하는데 모더나는 영하 20도 유지해야 되고 화이자는 영하 70도를 유지해야 되니까 사실 이제 실제로 들여와서 보관하고 유통한다는 것이 그것 자체로도 굉장히 어려운 문제죠. 아, 그럼 또 문제가 있었구나. 자, 몰랐던 얘기를 또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자, 연결된 김에 이 현재 우리나라 코로나19 상황도 좀 여쭤볼게요. 지금 오늘까지 신규 확진자 숫자가 세 자리 숫자를 사흘째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글쎄요, 이게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는 것 같아요. 뭐 두 자리로 좀 내려갔다가 또 다시 올라오고, 뭐 이게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제 큰 집단 감염 자체는 이제 줄어들었는데 네. 소규모로 가족, 지인 모임 등에서 집단 감염 지속되고 있고 또 이제 수도권도 나타나고 있지만 지금 충남이라든지 강원도, 원주라든지 지역에서도 계속해서 이제 가족 연계된 유행이 나타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계속 100명 정도 수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번에 그 할로윈데이 이거의 영향도 있을까요? 아직 직접적으로 할로윈 모임 때문에 감염이 확인된 거는 아직은 없고요. 오히려 그때는 이제 충분히 많이 조심을 했던 것 같고 그 외에 이제 별로 위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가족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지금 이제 방역 당국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 이어지면은 한 2, 3주 후에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 두기를 1.5단계로 상승시킬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될 거라고 전망하세요? 예, 실제로 지금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수를 계산해 보면 네. 이보다 커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가게 되면 2, 3주 후면 수도권에서도 100명이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방역 당국이 지금 굉장히 긴장하고 있고 지금 기준으로는 수도권이 일주 평균 하루에 100명이 넘으면 1.5단계로 격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 기준에 따르면은 하루에 수도권이 100명이 넘으면은 1.5단계로 격상하게 되어 있다. 자, 많은 분들이 이 트윈데믹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근데 겨울철 오면은 더 극성을 할 거다, 힘들 거다라고 했는데 지금 유럽 같은 경우는 이미 굉장히 좀 심각한 상황이고요.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우리도 이제 날이 추워지면서 네. 바이러스 생존 능력은 높아지고 사람들은 자꾸 이제 실내로 들어가기 때문에 감염 이제 위험은 더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네. 유럽도 이번 겨울에 굉장히 혹독하게 아주 힘든 겨울을 보내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렇군요. 근데 날이 추워지면 자꾸 이렇게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아무래도 실내 활동을 많이 하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여름에는 에어컨을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겨울에는 어떻게 될까요? 맞습니다. 이제 실내로 들어가게 되면 환기가 안 되는 곳에 자꾸 오래 머물게 되는 위험이 있는데요. 네. 꼭 환기를 신경 써서 해주셔야 되고 마스크 쓰기, 손 씻기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라는 말씀 같습니다. 예. 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호랑 국립암센터 의학원 교수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네, 인터넷을 달군 화제 뉴스 알아보는 클릭 핫 뉴스 시간입니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김혜지입니다. 아유, 오늘 그냥 파란색 아주 상큼하게 입고 오셨어요. 그렇죠? 네. 네, 첫 번째 소식은 100원 동전 속의 이순신 장군 얼굴이 바뀐다라는 얘기예요. 100원짜리 동전뿐만 아니라 네. 5,000원, 만원, 5만 원권까지 오. 도안이 바뀔 가능성이 그래요? 지금 큽니다. 음. 오늘 한국은행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이순신 표준 영정의 지정을 해제하면 100원짜리 동전의 도안을 변경하겠다라고 밝혔는데요. 조금 어려우시죠? 쉬운 말로 해주세요. 표준 영정. 네. 이게 옛 선현의 영정이 난립하는 걸 막기 위해서 문체부 장관이 지정한 영정을 말하고요. 그러니까 딱 대표 영정을 하나 지정을 해놓는 네네. 거죠. 이 한국은행은 화폐의 공공성을 고려해서 이 표준 영정을 화폐 도안으로 사용해 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표준 영정이 바뀌면 화폐 속의 도안도 바꾸겠다라는 건데 그러면 표준 영정을
왜 바꾸려 하는가? 100원 주화에 사용한 이순신 영정이 친일 행적이 있는 장우성 화백이 그렸기 때문이고요. 같은 맥락으로 5,000원권, 만원권, 5만원권 도안도 순차적으로 교체를 할 예정입니다. 5,000원권의 율곡이와 5만원권의 신사임당 영정은요. 김은호 화백이 그렸고요. 만원권 속의 세종대왕 영정은 김기창 화백이 그렸는데 이 작가들 모두 2009년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분류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가 갑자기 나온 건 아니고요. 문화재청이 2010년, 2017년 두 차례에 걸쳐서 표준영정 지정 해제 신청을 했는데 문체부에서 반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정 해제 사유를 추가하면서 이순신 장군의 표준영정 지정 해제 가능성이 커진 거죠. 그러니까 표준영정의 얼굴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주화 속에 있는 인물들의 그 도안도 바뀌게 되는 것이다. 그럼 언제부터 바뀌나요? 한 4, 5년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일단 지정 해제 이후에 문체부가 새 표준 영정을 확정하는데도 2, 3년가량 시간이 필요하고요. 새 영정을 확정한다 해도 디자인 변경하고 확정해서 적용하고 이후에 승인 절차를 고려하면 1년 반 정도의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순신 영정의 표준 영정 지정 해제 여부가 가장 먼저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00원짜리 동전의 도안이 가장 먼저 바뀔 것으로 보이고요. 5,000원권, 만원권, 5만원권 지폐는 아직 이 지정 해제 신청이 접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또 박양우 문체부 장관은 절차를 간소화해서 문체부가 바로 지정 해제할 수 있을지 검토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속도를 낼 전망이고요. 100원짜리는 현재 동전을 녹여서 새로 만들면 되기 때문에 크기나 재질을 바꾸지 않는 한 이 교체에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데요. 3종의 지폐를 바꾸는 데는 약 4,700억 원의 돈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 청취자분 한 분이 우리 김혜지 아나운서 얼굴이 마이크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다고 팬 서비스 차원에서 조금 보여지는 방향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오늘 저도 이거 봤는데 하루 종일 인터넷에 그 부산 지하상가에서 이게 폭행 동영상 이게 굉장히 논란이 컸어요. 그러니까요. 이 최근 새벽 시간에 부산 한 지하 상가에서 한 남성이 다투던 여성을 심하게 폭행하는 CCTV 영상이 인터넷에 유포돼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오늘 부산경찰청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주 토요일 새벽 부산 한 지하 상가에서 연인으로 추정되는 20대 남녀의 다툼이 있었는데 한동안 남녀가 서로 발길질하면서 싸우다가 남성이 여성을 일방적으로 폭행하기 시작을 했고 이 남성이 주먹으로 여성을 계속 때리면서 의식을 잃고 여성이 쓰러집니다. 근데 바닥에 넘어진 여성의 얼굴 부위를 발로 또 휴대전화의 모서리로 여러 차례 폭행을 했죠. 근데 이거 비슷한 일이 있지 않았나요? 엊그제 보도가 있었는데요. 이 사건은 지난달 8일 새벽에 경남 양산에서 있었던 사건이고요. 남자친구 A씨가 음주운전을 해서 피해 여성을 만나러 와서 같이 시간을 보내자고 했고 여성은 대리운전 불러서 어서 돌아가라라고 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졌는데 이 과정에서 무차별적인 폭행이 벌어졌습니다. 똑같아요. 주먹으로 여성의 얼굴을 가격하고 의식을 잃고 쓰러진 여성을 발로 차고 머리를 내려 찍었고요. 의식이 없는 여성을 강제로 차례 태우려고 했고 다행히 의식을 그때 되찾아서 여성이 도망을 쳐서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댓글을 보면 많은 분이 우려하는 건 의식을 잃은 사람의 머리와 목을 계속해서 가격하는 건 죽음에까지 이를 수 있는 심각한 폭행이다. 그리고 이 정도의 폭력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이후에 더 무시무시한 행동을 저지를 잠재력이 있어 보인다. 이런 댓글이 정말 많았는데 데이트 폭력 자체도 문제지만 경찰의 대응 적절했는가 우리가 물음표를 던져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요? 이 지하상가 사건을 먼저 보면은 이 온라인상에는 남성이 폭행 후에 도주했다라고 정보가 확산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지하상가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여성이 완강히 신고 거부 의사를 밝히니까 신고를 취소하고 남녀를 귀가 조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아침에 누군가가 지하상가의 CCTV를 인터넷에 유포하면서 사건이 세간에 알려졌고 그제야 경찰은 전담팀을 구성해서 수사에 착수를 한 거죠. 그리고 오늘 영상이 퍼지면서 남성이 경찰에 자진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 있는데 조사 내용 중에 일부 알려진 걸 보면은 뭐 휴대전화를 보여주지 않아서 이렇게 싸움이 일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번째 사건 볼게요. 피해 여성이 신고를 했음에도 남성은 체포되지 않았고 경찰은 불구속 수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 사이 A씨는 계속 여성에게 연락하고 집 앞에 찾아오고 계속 반복을 했는데 여성은 심리적으로 정말 많이 두려웠겠죠. 근데 이 사건의 CCTV가 공개되고 화제가 되자 그제야 경찰은 한 달 만에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화제가 되기 전과 후에 이 대응이 왜 다른가 좀 물음표를 던져보고 싶고요.
지금 지난해 데이트 폭력 신고 건수가 2만 건에 육박을 했고 2년 새 40% 넘게 증가를 했는데 이 데이트 폭력에 대한 문제 인식이 아직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일부 피해자들은 연인 관계라는 특수성 때문에 신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요. 폭력은 절대 사랑이 아니고 폭력은 절대 일회에 그치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제가 예전에 그 강연 그 프로그램 있잖아요. 테드라고. 네네. 거기서 봤던 영상이 생각이 나는데 겉으로 보기에 너무 훌륭한 그리고 굉장히 성공한 강한 여성이에요. 근데 자기가 사실은 이건 뭐 데이트 폭력도 아니고 가정 폭력에 시달리면서 거의 뭐 죽을 뻔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네. 누가 봐도 나는 그런 거를 당할 사람이 아니지만 그 상황에서는 이 관계를 벗어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하고 그 안에서 용기를 내는 것도 아주 어려웠다라는 말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만약에 그 상황에서 그대로 방치되었으면 나는 분명히 죽었을 거다라고 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좀 심리학적으로 제가 뭐 심리학자가 아니라서 뭐 자세하게 얘기는 못하지만 굉장히 특수한 관계거든요. 연인 관계이지만 아주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끌어내는 데에는 어쩌면 외부적인 힘도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공권력이 더 강하게 이게 정말로 잘못된 행동이잖아요. 이건 폭력 행위니까 강하게 좀 개입을 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아쉽네요. 정말 좀 많이 아쉽네요.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숨기고 사는 것 같아요. 그 통계청에서 자료를 발표를 했는데 성인 중에 반 정도가 이런 폭행을 당했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30% 정도 넘게가 20대 여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조금 이런 문제 인식이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벌어지다 보니까 좀 빠져나오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그리고 항상 그런 얘기를 하죠.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네가 잘못해서 그런 거야. 이런 식의 가스라이팅이라고 네, 얘기를 맞아요. 하는. 네. 좀 뭔가 도움이 좀 필요한 상황이니까 좀 적극적으로 개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마지막 소식은 이마트의 그 노브랜드 건전지가 리콜 조치에 들어갔다고요. 무슨 일이 있나요? 오늘 이마트가 결함이 발견된 노브랜드 건전지 1,000만 개를 자발적으로 회수한다고 밝혔는데요. 리콜 대상 제품은 중국에서 수입 판매한 노브랜드 건전지고 지난 2015년부터 2018년 12월 사이에 이마트 노브랜드 전문점 이마트24 ssg.com에서 판매된 건전지입니다. 이번 리콜은 소비자들로부터 결함 신고 60여 건을 접수받아서 이마트가 이제 조사에 나섰고 이 KC 인증을 받긴 했는데 일부 제품에서 결함이 발견된 거를 이마트가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먼저 제품 안전관리 소관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리콜 요청을 했고 보고를 해서 자발적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이게 사용 과정에서 건전지 내부에서 액체 물질이 흘러나오거나 몸체가 파열되는 그런 불량까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제품을 소지한 고객은 가까운 이마트 또는 노브랜드 전문점 고객만족센터에서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해요. 이 상품 패키지와 상품 보유를 하고 있으면 10개들이 패키지는 2,000원, 20개들이 패키지는 4,000원 환불을 해주고요. 패키지가 없이 낱개 상품만 가져와도 개당 200원의 금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200원이다 보니까 환불받으러 가는 거 좀 번거롭고 귀찮다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혹시 이 구매한 기억이 있으시다면 꼭 확인을 해서 사용을 중지하시고 그 건전지 따로 분리해서 버리는 곳에다가 잘 버리셔야 할 것 같아요. 자세한 내용은 또 이제 고객 상담실에 연락하셔서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김혜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클릭 핫뉴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대선 불복 선언 이후 행보가 심상치 않은데요. 미주 한인 유권자연대 김동석 대표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여쭤볼게요. 어젯밤 그 90% 유효하다라고 입증한 파이자의 백신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왜 대선 전에 발표를 안 하고 지금 하냐고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는데 저도 사실은 궁금했거든요. 약간 좀 일부러 늦게 발표한 건가? 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습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죠. 왜냐하면 그 전에 발표한다라는 것도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라는 지적 피할 수 없는 거고. 네. 그러면 아주 막바지기 때문에요. 네. 그런데 사실 그 선거 지난 지 일주일째 되기 전에 발표하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진짜 열받는 일이에요. 그게 거의 그거 가지고서 크게
선거 때 한번 해보려고 그랬는데 종래 그리고 이번 그 백신 발표가 공신력 이를테면 90% 이상 네. 그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게 큰 뉴스였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신 발표를 하겠다 그러는 거에 대한 가장 큰 그 문제가 뭐냐 하면은 그 경솔하게 막 그냥 발표할지도 모르겠다. 별로 신뢰할 수 없는 게 이런 게 계속 뒤로 따라오고 그랬었는데 선거 끝나자마자 발표된 거는 뭐 90% 이상 신뢰할 수 있는 이런 백신이 나왔다라는 거를 얘기해 버리니까 바로 바이든 쪽에서 받아가지고서 너무 좋은 일이다 이렇게 나오니까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진짜 열받는 일이죠. 여기에 대해서 반응 안 할 수가 없고 돈은 트럼프 대통령이 거기다 다 지원해주고 진짜 굉장히 노력을 했는데요. 네. 지금 아직 이제 그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튈지. 네. 자, 여전히 대선 불복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공화당 안에서 내분이 있다라는 말도 있긴 한데 미치 매코넬 의원이 약간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어주는 듯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분위기는 어떤가요? 그렇죠. 공화당이 이제 눈에 보이게 갈리죠. 트럼프 대통령 그 후비대 역할을 하던 프리덤 커커스 중심의 최강경파들은 아직까지 뭐 강경하게 트럼프 대통령 밀고 있죠. 그냥 물러나지 마라. 끝까지 투쟁하자. 그리고 이제 우리말로 하면은 부정선거 뭐 규탄대회 막 이런 거 조직해가지고서 바로 전국적으로 이거를 데모대를 만들어가지고 열렬 지지층들 끌어내고 막 이럴 기세입니다. 사실 프리덤 커커스에서는 당 안에서. 그러고 아직까지 그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데에 합류한 사람이 텍사스의 테드 크루즈. 네네. 이 사람 2018년 선거에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떨어질 뻔했는데 트럼프 대통령 덕분에 좀 살아난 은혜를 입은 사람이죠. 그다음에 그 린지 그레함도 트럼프 대통령 편을 들고 있어요. 근데 어제 미치 매코넬이 성명을 전혀 입 안 열고 있다가 지금 뭐 공화당에 트럼프 내놓고서는 가장 중심인데 이분도 트럼프 대통령하고서 좀 내부적으로 그 선을 그려는 가능성이 많다고 지목되어 왔었어요. 근데 거기에 희망을 좀 걸었죠.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고 이거를 좀 편안하게 권력 이양하는 데에 가장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라고 기대 모으던 미치 매코넬도 트럼프 대통령이 저렇게 하는 거는 이해되고서 정당하다. 그리고 선거는 더 조사해 봐야 된다. 정당하게 됐는지. 강한 이런 뉘앙스가 있는 발언들을 꽤 많이 하면서 입장을 발표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트럼프 대통령이 승복하고 후위를 기약해야 된다. 차분하게. 이런 목소리도 나오기 시작하고 그래서 공화당 지도부뿐만 아니라 트럼프 측근에서도 이렇게 결이 갈리고 있는 게 점점 더 많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대표님 보시기에는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저는 지금 강경한 측근들이 엄청 부추기고 있는 게 특히 줄리언이 같은 경우요. 그리고 그 비선 캠페인을 주도했던 팀들이 되게 세졌어요. 왜냐하면 이 팀들이 다 플로리다를 가가지고 성과를 냈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우리 방식대로 하면 되는데 이러면서 나와가지고 거기에 그냥 거의 범죄 수준에서 선거운동을 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차기는 된다. 내가 얼마나 많은 표를 받았느냐. 진짜 그 개표된 거를 분석해 보면요. 이번 선거를 통해서 트럼프냐 아니냐라는 걸로도 어떻게 국민 여론이 국민들 뜻을 알게 된 게 아니라 미국이 두 개의 나라는 거를 정확하게 확인시켜줬다라는 결론이 제일 눈에 드러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경파 측근들은 특히 이 로저 스톤이라든지 스티브 배넌, 줄리안이라 이런 그 강경파들은 우리가 이긴 거다. 그리고 끝까지 나오면 안 된다. 그럴수록 거기 좀 있고서 강경한 입장을 취할수록 이 열혈 지지층들, 콘크리트 지지층들이 결집이 되고 거리로 나올 수 있다. 이제 이런 입장이죠.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이게 더 매력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한동안 이렇게 같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결국에 나오겠죠? 그렇죠. 지금 뭐 미국 시민사회 여론이 그리고 그 조 바이든 쪽에서 조금만 이제 빨리 이 인수위가 작동이 되면은 이 시민사회가 요번에 그 당선인 확정되고서 전국적으로 이 시민들이 안도하고 좋아하는 이 광경들이 이제 미국의 일반적인 민심을 보여준 거죠. 정말 오랜만에 좋은 일로 거리에 나온, 그동안은 거리에 엄청 많이 나왔는데 다 싸움하는 일로 나왔잖아요. 네네. 이게 이제 피로감이 있었는데 미국이 정상을 되찾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여론으로다가 빨리 옮겨지기 때문에요. 나올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나중에 강제적으로다가도 그런 경우는 안 일어나겠지만. 네. 근데 어쩌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게 2024년에 다시 출마하려고 포석을 까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은 그 캠페인 캠프 쪽에서 나오는 얘기 보면 벌써 그 감염병 확진자였었잖아요. 네네. 그래가지고 병원에서 뛰쳐나와가지고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할 때서부터 대통령이 측근들한테 2024년이 목표가 될지도 모르겠다는 얘기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이전에 본인이 측근들한테 그런 의지는 얘기했던 게 지금 나오고, 그 다음에는 그 트럼프 측근 중에 지금 그 북아일랜드 특사를 내요. 백악관 비서실장 하다가 나와가지고 믹 멀베이가 화상으로 이렇게 그 컨퍼런스 하는데 스피커로 나가가지고 그걸 완전히 공개적으로 밝혔죠. 그렇게 하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할 의지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 지금은 거기에다가 목표를 맞춰서 행보를 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인다. 이런 얘기를 아주 한 게 뉴스로 다 확 퍼져가지고 지난 주말에는 2024년, 그러니까 이제 마이크 펜스는 이제 당황했죠. 누가 봐도 다음 내 자리인데 그런 뉴스들이 이제 지금 선수들 눈에는 아주 콩닥콩닥입니다. 네.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기소가 되어 있는,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라서 형사 소추가 안 돼서 그렇지 나오기만 하면은 기소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뭐 남부지검에서도 지금 검사를 조사들을 다 하고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혹시 백악관에 나와서 대통령으로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재판을 받고 구속이 되고 이럴 가능성은 있나요? 그렇죠. 이거 준비하고 있죠. 사실 대통령이기 때문에 법적인 거로부터 좀 보호받을 수 있는 거가, 미국에서 대통령은 연방정부 대통령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연방범죄, 연방급에서 수사하는 것들로부터는 보호받았지만 지금 개인적으로 걸려있는 것, 특히 이 뉴욕의 쿠오모 주지사랑 얼마나 싸웠어요. 그쵸. 얼른 내려오기만 해라.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게 내려와가지고서 이제 법적인 그 저촉을 받고 그러는 거는 당연히 있고, 그래서 지금 한쪽에서는 전직 대통령이, 한국은 단골이죠. 전직 대통령이 감옥 가는 게. 네. 근데 이게 미국에서는 전직이 감옥 간 예가 있는가, 그러면서 닉슨이 갈 뻔했는데 후보드가 사면해가지고 못 가는 예, 뭐 이런 예도 나오고, 법적인 그 조치에 의해서 재판을 받고 이럴 가능성은 충분하다. 그렇게 될 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대통령직에서 나오게 되면은.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정치적으로 자기 자리를 견고하게 만드는 거는 트럼프한테는, 트럼프 왕국을 유지하려면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군요. 바이든 이야기 잠시 해볼게요. 지금 인수위 구성 속도를 내고 있고요. 특히 코로나는 이제 태스크포스까지 만들고 있는데,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인물, 어떤 인물들이 있을까요? 인수위가 정상적으로 구성된다 하더라도 얘기가 시간이 너무 모자르다라는 게 계속 미국의 권력 교체할 때마다 나왔는데, 이게 현직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지금 큰일 났죠. 그래서 델라웨어의 그 조 바이든이 부통령 되면서 연방 상원직 물려줬던 테드 코프만이라는 사람이 이제 총 대장 역할을 합니다. 이분이 신디 맥케인 의원 그 미망인도 여기 끌어들이고 좀 초당적으로 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 같고서, 하여튼 조직은 다 꾸렸다 그러는데 이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수위 인원들을 발표를 해야만 뭐 우리가 정확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런 걸 아직 못 하고 있죠. 그래도 아마 그 케이트 베딩필드라는 바이든 캠페인의 세컨 부스 그러니까 그 부위원장 커뮤니케이션 디렉터 했던 사람이 아마 간사가 중요하잖아요. 네. 인수위 간사 역할을 하면서 여기에 이제 각 부서별로 인수위의 디렉터급들을 지금 지명을 거의 다 했다 그러는데 지명을 하면 그 사람들이 이제 그 인사 문제라든지 뭐 이런 걸로 직책 역할을 배분하고 일정표도 만들고 다 그렇게 할 텐데 거의 뭐 그렇게는 인사 배정이 됐다는 건데 분명하게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냥 지금 재미있는 거는 2016년도에 버니 샌더스 캠프에서 그 공보국장이죠. 네. 홍보 담당했던 이게 아주 넘버원으로 차기 바이든의 백악관 대변인으로 물망에 오른다라는 게 왜냐하면 이게 미디어들을 잘 관리했기 때문에 바이든 캠프 출입 기자들하고 너무 친한 거예요. 이게 아주 젊은 흑인 여성인데 그래 최초 흑인 여성이 백악관 대변인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 많고 이분이 그 버니 샌더스 캠프 끝난 다음에 한 3년 동안 CNN 해설가 단골 패널로도 나오고서 아주 유연하게 활동을 했다. 그리고 거기에 미디어에 많이 나오는 거 외에는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아는데 여하튼간에 이 연방 정부가 인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 아시겠죠? 제너럴 서비스 조달청이죠. 네네. 조달청 이렇게 우리말로 하면 그런 데서 인정을 하고 공무원들 연계를 시키고서 정보를 열람하게 하고 예산을 줘가지고서 이제 빨리 활동하게끔 해야 되는데 요 조달청장이 이게 트럼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이러지 않을까 해가지고서 뭐 이런 게 뉴스입니다. 여하튼간에 한국에서도 언급이 되는 외교안보 쪽에는 제이크 설리반이라든지 토니 블링컨 뭐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하는 오바마 때 NSC 역할을 했던 이렇게 얘기 나오는 사람들이 역시 인수위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장관급 이상의 외교안보의 역할을 할 거다. 이거는 그냥 각 미디어마다 틀리지 않게 내놓고 있는 보도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대선이 끝난 이후 백악관의 트럼프 대통령 소식 그리고 바이든 당선인의 인수위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동석 미주 한인유권자연대 대표였습니다. 네, 승재현의 사건 파일,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도로 위 무법자라는 것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뭔가요? 사실 오늘 저도 지하철을 타고 내렸는데 지하철 내리는 그 과정에 이제 차들도 서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도 많이 왔다 갔다 하는데 혹시 그 원동기형 이렇게 사람들 타고 다니는 모빌리티 그 퀵보드라고 얘기하나요? 그게 너무 이렇게 그 중간 사이를 이렇게 휘집고 다니는 모습을 봤는데 사실 운전자의 입장에서는 이게 킥보드에 고라니가 갑자기 이렇게 야상에서 탁 튀어나오면 너무 놀라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킥란이라 그래가지고 과연 이러한 어떤 그 혁신형 모빌리티를 과연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이냐라는 생각으로 이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전동 킥보드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원래는 타는데 뭔가 좀 제약이 있지 않나요? 제일 처음에 이제 전동 킥보드가 나왔을 때에는 원동기형 면허 혹은 2종 소형 면허, 쉽게 말하면 오토바이 면허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올해 12월 10일부터 그게 완전히 없어지고 그냥 13세 이상이면 누구나 나이로 딱 제한을 하는 거예요. 13세 이상.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만 되면 지금 이 킥보드를 탈 수가 있게 되었는 거죠.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게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이제 법원 10일부터 통과가 된다고 하니 그러면 그 위험한 걸 어떻게 우리가 막아야 될 것이냐. 사실 아이들의 생명은 굉장히 중요한데 이미 그런 사망 사고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머릿속에 있는 뇌피셜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이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막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사망 사고가 많이 나왔었어요. 뭐 지금 언론에도 지금 저 청취자들께서 그냥 킥보드 사망 이러면 굉장히 많은 사건이 나오는데 10월 24일 날 10대 고등학생 2명이 원래는 한 명만 타야 되는데 고등학생 2명이 이제 킥보드를 타고 자동차에 충격을 했는데 아무런 보호 장구가 없잖아요. 그냥 맨몸으로 자동차에 퉁 부딪히는 거니까 그중에 한 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그 나머지 친구도 병원에 이제 갔는데 지금까지 치료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사실 뭐 4월에 성인 남성들도 이제 많이 발생했는데 제가 사는 동네 하남에서도 사실 킥보드가 이렇게 세워져 있으면 트럭 같은 데서는 높아서 밑에 킥보드가 있는지도 몰라요. 잘 안 보이겠군요. 안 보이고 킥보드 뒤에 이렇게 불도 안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킥보드가 있는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정지선에 선다고 딱 섰는데 24톤 트럭이 만약에 그런 어떤 킥보드를 부딪힌다고 하면 아무리 약하게 부딪힌다 할지라도 그럼요. 그 충격은 이루 상상할 수 없는 부분인 거죠. 근데 이 규제 왜 완화한 거예요?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이제 개인적인 의견은 완전히 접어두고 미래형 모빌리티의 혁신을 위해서 이게 공유형 모빌리티가 들어오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과연 혁신이라는 개념과 이게 미래형 모빌리티라는 개념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이냐는 논외로 치고 그게 혁신이고 미래형 모빌리티라 할지라도 그게 공유의 어떤 경제에서 사람들에게 편리를 준다 할지라도 그게 대한 안전은 반드시 담보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아니 뭐 미래형도 좋고 혁신도 좋지만 일단은 안전이 담보돼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동안 사실 이 안전 부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왔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안전할 수 있을까. 특히나 청소년 어린이들 맞습니다. 얘기를 많이 해왔었는데 저는 사실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라 그런지 이거를 왜 규제를 완화했을까. 이해가 안 가요. 저도 제일 처음에 생각했던 것 중에 제 머릿속에 있던 혁신이라는 거는 분명히 안전이 담보된 혁신은 행복한 사회를 만들지만 안전이 담보되지 않는 혁신은 불안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혁신이란 이름으로 지금같이 킥보드가 아무런 어떤 안전장치와 어떤 보험 제도가 도입되지 않고 교육이 만들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사실 중학교 1학년, 2학년이면 학교 등교하기 위해서 정말 빨리 자전거도 정말 빨리를 이렇게 달리게 되는데 킥보드의 최고 속도로 달리는 그 생각으로 일념으로 학교에 등교를 할 수 있는데 과연 이런 부분을 학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리고 지금 자전거 사실 킥보드가 원동기형 소형 면허를 없앴다는 의미는 자전거와 똑같은 거거든요. 그러면 과연 자전거 도로가 중간중간에 끊기는데 과연 킥보드 타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할지 그리고 자전거는 뒤에 전후방에 자전거라는 걸 인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있는데 킥보드는 사실 그냥 사람이에요. 방법이 많이 없잖아요. 그럼 헬멧을 쓰고 뒤에 이렇게 불빛을 비추는 방법인데 안전 장비를 착용하라는 거는 있지만 지금 이게 이제 자전거와 동일하게 됐기 때문에 벌칙도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왜 벌칙도 없었을까? 이 헬멧 같은 거 이거를 그러니까는 착용해야 되지만 의무는 있는데 이걸 어길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벌칙이 없던 거 그게 무슨 의무고. 자전거하고 똑같은 거죠. 자전거에 자기를 위해서 모자를 쓰는 거는 가능하지만 모자를 쓰지 않았다고 해서 벌칙 규정을 둘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토바이에서 자전거로 내려오는 순간 굉장히 많은 사람에게 공유의 가능성의 연령대는 넓어졌지만 그만큼 안전에 대한 세심한 배려는 더욱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죠. 왜 이렇게 만든 거예요? 계속 궁금하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미래형 모빌리티의 혁신이라는데 분명히 저는 그런 점은 이해를 합니다. 예를 들어 택시 타기도 어렵고 걸어가기는 좀 멀고. 아니 그래서 전 국민의 킥보드화를 지금 추진하는 겁니까? 뭐 사실은 그렇게 보이는 거죠. 어린애들까지 확산을 시켜갖고 어린아이들이 킥보드에 조금 더 빨리 익숙해져서 나중에 나이 먹었을 때는 뭐 완벽하게 막 주행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미래의 혁신화예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 저는 뭐 법안이 이미 통과됐기 때문에 법안의 어떤 수정도 필요하지만 법안을 수정할 시간이 없다면 적어도 말씀 주신 바와 같이 야간 운전을 제한을 해야 된다든가 안전장비를 좀 더 강화해야 되고 특히 이게 킥보드가 제동장치가 너무나 약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 제동장치를 강화시켜야 되고 더 중요한 것은 불법 개조 없애야 됩니다. 불법 개조도 해요? 제가 킥보드 타는 분들 보시면 킥보드의 종류가 너무나 다양해서 제가 하남에서 이렇게 타고 들어가면서 보면 50km 이상 나오는 킥보드도 종종 있고 이 킥보드가 정말 무서운 게 저희들이 그냥 T맵으로 딱 켜고 있으면 이게 자동차라고 인식해서 그 올림픽
도로, 네. 그다음에 뭐 외곽 순환도로 이런 데 올라올 수가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가 100km가 넘을 때 저희 고속도로에서 최고 속도도 제한하지만 최저 속도를 제한하고 전기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절대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 올라올 수 없도록 만들었는데 이게 25km, 30km, 35km 달리는 퀵보드가 있다면 사실상 굉장히 위험한 거죠. 자동차는 100km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35km의 킥보드가 발견했을 때 70km를 줄인다는 거는 사실상 급브레이크 잡는 그렇죠. 거하고 똑같은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보완을 반드시 하고 그리고 미래에 있는 우리 청소년들이 이걸 탈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그 호기심 많고 그 모험심 많은 친구들에게 이걸 그러니까요. 무작정 허용한다. 사실 전 제일 고민이 그런 거예요. 13세가 킥보드를 타서 사고를 일으켜도 13세는 촉법소년이잖아요. 네. 형법상 어떠한 처벌도 못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13세가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쳐요. 그러면 그 13세는 형사처벌도 못 받고 13세는 자력이 없기 때문에 결국 부모의 자력으로 그 피해자는 보상받아야 되는데 네. 지금 그 킥보드의 보험도 의무 가입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사고 났을 때 그 일파만파의 여파는 사실상 상상할 수 없는 거죠. 더더욱 문제는 우리가 윤창호 저 민식이법이라고 네네. 해서 어린이 보호구역에 13세가 킥보드를 타고 갔는데 그쪽에 13세 미만인 어린아이와 충격을 하면 네. 그게 킥보드가 자동차와 동일하게 차로 보기 때문에 민식이법이 적용되는데 그 킥보드에 부딪혀서 13세 미만인 어린아이가 다치거나 사망하면 굉장히 가중처벌 받는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촉법소년이면 처벌 못 받는 것이고 그 촉법소년이 재산이 없다면 그 아이의 사망이 있다 할지라도 사실상 그 아이의 치료비는 그 부모가 직접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전반적인 부분을 분명히 지금 국회도 열어놓고 판단해야 되는 거고 이 네. 모빌리티 업체에서도 최대한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서 저는 적어도 모빌리티를 가지고 있는 그 회사는 의무적으로 보험 들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사고 났을 때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전적 보상은 가능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근데 이게 합니다. 피해자도 될 수가 있고 킥보드를 전동 가해자도 될 수 킥보드를 타다 보면은 그리고 가해자도 동시에 될 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뭐 말씀하셨다시피 중학교 뭐 1학년, 2학년 뭐 3학년 되면 또 나아진다고들 얘기들은 하지만 어쨌든 뭐 굉장히 한참 또 에너지 넘치고 뭐 궁금한 것도 많고 이럴 그렇죠. 시기고 헬멧 안 써요, 얘네들. 아유. 정말 씌우기 힘들거든요. 안 쓰죠. 예. 근데 이렇게 허술한 법령이 있었다고 통과가 됐다, 지금 바뀌었다는 건 뭐 이해가 안 모든 가요. 매체에서는 이 킥보드의 문제점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네. 이상하게 이 법령에 관계되는 관계자분들만 그냥 귀를 닫고 왜 그러죠? 계시는 듯한 느낌이라서 지금 밝히라고 난리 났어요. 예, 조금만 좀 댓글창에. 열어놓고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가 근무하는 곳이 교총이거든요. 네. 교총에서도 이 부분 되게 반대하고 네. 아이 키우는 부모는 똑같아요. 자전거 타도 불안한데 그럼요. 아니 킥보드 타고 저녁에 나간다고 생각하면 그거같이 불안한 게 없죠. 자전거도 불안하네. 예, 예. 제가 사실 오토바이를 너무 좋아하는데 저희 집 사람이 오토바이 사면 이혼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성인도 오토바이 타는 게 그렇게 위험하다고 본다면 과연 13세까지 이 킥보드의 활용도를 넓혀야 할 것이냐, 그게 정말 미래의 혁신에 필요한 것이냐에 대해서는 뭐 업체 입장에서는 저를 싫어하겠지만 한 번 정도 고민해봐야 이게 미래 혁신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뭐 특정 이해관계 때문인 것인지 많은 분들이 지금 의심을 하고 계시고 지금 문자창에 도대체 이 법령 만든 건 누구냐고 이름을 밝혀라 막 그러시고 계시는데 쳐보시면 누군지 다 나옵니다. 아 그래요? 예. 쳐보면은 나온답니다. 네 여러분. 이건 정말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뭐 혁신도 좋지만 안전이 우선하는 것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방향이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뭐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네, 이 검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했는데 기각이 됐어요? 참 너무 마음이 좀 답답한데 사실 네. 손정우가 지금에 있는 범죄 수익 은닉으로는 저는 구속영장 발부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실상 손정우가 지금 모든 데 다 협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었고 네. 그 관련된 수사에서 전적인 어떤 협조를 하고 있다면 도망할 우려가 있겠느냐라는 생각을 했고 그럼 도망할 우려가 없으면 영장이 발부 안 될 수 있는데 라고 생각했는데 마침
영장이 발부 안 됐는데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록을 좀 열어보지는 못해서 좀 답답한데 이게 그냥 일반 화폐가 아니고 디지털 화폐, 암호화폐잖아요. 암호화폐는 금융실명제가 안 돼 있어서 언제든지 거기에 대한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나의 1비트코인을 1000개로 나누었다가 1000개의 지갑을 넣고 하나로 닫으면 못 찾아요. 그렇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상존성이 있다면 증거인멸의 우려를 조금 강조를 했어야 된다. 그러면 구속이 조금 가능했지 않았을까. 만약에 재차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면 검찰에서는 이 부분을 반드시 열어놓고 생각을 하고 더 중요한 거는 손정우를 안 보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 웰컴 투 비디오의 관련자들을 발본색원 하라고 우리 법원이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손정우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법당국, 수사당국에서는 이 웰컴 투 비디오에 관련된 모든 사람을 지금 기소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만약 안 한다면 수사기관의 직무유기고 그걸 못할 수밖에 없다면 도대체 우리 그 범죄인 송환 인도를 거절했는 법원은 어떠한 의미에서 발본색원이라는 걸 이야기했을까라는 점에 대한 의문은 이제는 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뭐 킥보드로 한참 폭주를 했다가 네, 또 마지막에는 손정우 이야기로 또 폭주를 했습니다. 네.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승재현의 사건 파일.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해외 뉴스 알아보는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전주현 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자,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내년 2월에 미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들어왔어요. 뭐 안전하게 2월에 가자는 얘기 같아요. 그렇습니다. 니혼게이 자이신문이 오늘 보도를 한 건데요. 그러니까 바이든 당선인이 1월 20일 내년 1월 20일에 취임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서 2월에 미국을 가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일본 정부는 바이든 당선인이 취임이 완전히 확정된다고 해도 트럼프 대통령과 다르게 그러니까 취임하기 전에는 안 만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2월이 가장 빠르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서 아베 전 총리는 지난번 2016년 11월에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하기 전에 뉴욕에 있는 트럼프 타워에 가서 만났거든요. 그래서 대통령 취임 전에 해외 주요 인사와는 만나지 않았던 관례를 깨고 미일 간 밀월 관계를 구축했었다라고 니혼게이자이 신문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스가 총리는 조기 정상회담을 빨리 해서 미일 동맹 관계의 굳건함을 국내외에 강조할 목적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지금 뭐 동아시아와 뭐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동맹 관계를 계속 지금처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미일 관계의 비중이 절대로 줄어들지 않기를 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 아래 이제 미중 관계가 굉장히 많이 악화됐었잖아요. 네네. 그래서 일본에게 있어서 최대 관심사는 바로 이 문제다라고 지지통신은 전망을 했는데 지금 일본 정부 내에서 중국에 대한 정책은 민주당 정권이 돼도 변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홍콩 등 인권 문제에서도 더 엄격한 자세를 취할 것이다 이런 관측까지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더 엄격하겠죠 인권은. 그렇겠죠. 네. 그리고 이제 바이든 당선자가 오바마 정권 시절에 이제 아시아 외교에 적극적으로 관여를 했는데 일본 외무성은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관련해서 일본에 뭔가를 요구하지 않았는데 바이든 정권은 국제 협조를 내세우고 있으니까 아마도 이제 일본의 공동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 방위비 분담 협상도 미일 간의 중요한 현안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아직 해결이 안 됐지만.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협정 효력이 내년 3월까지거든요. 그래서 일본이 지금 5년마다 특별 협정을 맺고 있는데 지금은 5년 계약이 아니라 1년간의 잠정 합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취임을 한 다음에 지난번에 가장 먼저 영국 총리랑 회담한 뒤에 두 번째로 아베 전 총리랑 회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스가 총리 행정부도 과연 그러면 바이든 행정부는 몇 번째로 스가 총리를 만나줄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굉장한 관심을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몇 번째로 만나는 게 되게 이게 상징이 있어. 상징이 있죠. 네,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 그리고 해외 순방지로 첫 국가가 사우디아라비아였어요. 굉장히 파격적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이번에 뭐 바이든 뭐 당선인은 사우디아라비아를 처음으로 갈 것 같지는 않은데 그렇죠. 어디가 될까 그것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유럽으로 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만은.
네,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제르바이잔과 그리고 아르메니아가 새로운 휴전 합의를 맺었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네, 지금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을 둘러싸고 지난 9월 27일부터 6주가 넘게 교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양국이 지난달 10일부터 3번이나 휴전에 합의했는데 곧바로 깨졌습니다. 교전이 바로 뭐 합의문에 서명을 하자마자 시작이 됐거든요. 지금 양측 사상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시점인데 지금 러시아와 함께 지금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가 새로운 3번째 휴전 합의를 맺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10일 오전 1시부터 양국이 교전을 멈추고요. 앞으로 5년 동안 러시아 평화유지군 한 2,000명이 나고르노 카라바흐 지역에 파견될 것으로 지금 합의를 했습니다. 지금 교전을 하다가 워낙 이 지역이 지금 아르메니아 쪽 사람들이 점령을 하고 있던 지역이었잖아요. 네네. 아제르바이잔의 영토지만 근데 아제르바이잔 군이 아그담과 라친 같은 일부 지역의 지배권을 지금 확보한 상황이었습니다. 네네. 교전을 하던 와중에. 그래서 일부 지역의 지배권을 아르메니아가 아제르바이잔에 넘긴다는 내용이 이번 합의안에 포함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시난 아르메니아 총리도 나와 우리 국민에게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운 합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 합의한 건 맞다 이렇게 확인을 해줬고요. 근데 지금 휴전 합의가 공개되자마자 아르메니아에서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쏟아져 나와서 우리의 영토를 포기할 수 없다면서 항의 시위를 벌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휴전 협정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 지금 이게 좀 관건입니다. 네. 자, 다음 소식은 영국 이야기인데요. 영국의 이 중고교생 10명 중 1명이 정기적으로 자기 돈을 걸고 도박을 즐긴다라는 보고서가 발표돼서 좀 충격적입니다. 그렇습니다. 영국 도박위원회가 있는데요. 3월에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의 중고교 1,600여 곳의 학생들을 조사한 결과가 나온 건데 그런 내용이 담긴 겁니다. 조사 대상 학생들의 이제 나이대가 만으로 11살에서 16살 사이였어요. 근데 이제 뭐 어느 나라나 그렇겠지만 18세 이하 아이들에게는 카드랑 온라인 도박이 다 불법입니다. 그런데 이 조사 대상 학생들이 이런 불법 카드 온라인 도박을 친구들하고 같이 즐겨 했다 이렇게 답을 했고요. 3분의 1 이상의 학생들은 작년에 매번 평균 우리 돈으로 한 2만 5천 원 정도를 걸고 도박을 해본 적이 있었던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특히 2%는 도박으로 인한 문제가 심각했고요. 2.7%는 위험한 수준에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거든요. 전문가들은 그럼 아이들이 왜 이렇게 도박에 빠질까? 컴퓨터 게임하고 스포츠 경기에서 무분별하게 등장하는 도박 광고들이 아이들의 호기심을 끌면서 아이들이 거기서 도박을 하게 되는 것으로 빠지게 됐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배너처럼 뜨는 것 때문에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들을 조사해봤더니 5명 중 2명이 도박 광고를 봤다라고 답을 했고요. 상당수는 도박 광고가 나에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답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너무 충격적인 결과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그래서 이 영국 관련 부서가 도박이 가능한 최소 연령을 18세로 상향 조정하는 등 이 도박에 관한 규정을 15년 만에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수당이 이 도박이라는 건 아이들과 가족들을 장기적으로 이제 인생을 망치는 행위다라면서 도박이라든가 도박 광고를 막기 위한 모든 조처를 해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도 이 불법 온라인 도박이 청소년들이 조금 하기 시작했다 해서 굉장히 우려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거는 꼭 뭐 정부 차원에서 막아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해외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전주현 캐스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946명, 올해 4월 기준 20년 이상 장기 실종 아동의 숫자입니다. 이틀 후인 12일 국내 최초로 장기 실종 아동과 그 가족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증발이 개봉을 합니다. 2000년 4월 4일 실종된 딸 최준원 양을 찾는 아버지 최용진 씨와 또 그 가족의 모습이 담긴 이 영화는 개봉 전부터 서울 독립영화제, DMZ 국제 다큐영화제 등 국내 여러 영화제에서 수상하면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영화 개봉과 동시에 실종 아동을 위한 캠페인도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영화 증발의 김성민 감독 그리고 최준현 양의 아버지 최용진 씨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우리 최용진 아버님 먼저.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년 전, 그러니까 2000년 4월 4일
서울 중랑구 마구동에서 그 집 앞에서 놀던 둘째 딸아이 45살 정도 된 실종된 준원이 아빠 최용진입니다. 네. 자, 그리고 감독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큐멘터리 영화 증발의 감독 김성민이라고 합니다. 네, 어떤 영화인지 조금 뭐 대충 스토리는 알고는 있지만 소개를 좀 해주세요. 20년째 실종된 둘째 딸 준원이를 찾는 아버지 최용진 씨와 또 남아있는 가족분들의 이야기를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입니다. 네,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실종 아동 이야기는 이제 사실은 픽션으로 많이 다루잖아요. 네, 그 관련된 영화들은 많은데 다큐멘터리는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영화 소재로 담기에도 상당히 민감하고 또 지금 우리 아버님 나와 계시지만 가족들 이야기도 담아야 돼서 힘든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감독님께서는 그러면은 이 다큐멘터리 만들기로 결심을 한 어떤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가까운 지인이 실종됐어서 그때 당시에 이제 지인을 찾으러 다녔던 경험이 있었는데요.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영화를 대학 시절부터 계속 만들고 싶어 했었는데 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 어떤 소재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지인의 어머님에 대한 기억이 갑자기 이제 불현듯 떠오르면서 좀 실종아동 부모님들을 뵙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게 이제 이 작업을 시작하게 된 계기였었습니다. 그러면 처음 만나 뵙게 된 것이 우리 최용진 씨인 건가요? 아니요, 그때 당시에 이제 실종아동 전문기관을 통해서 다른 장기 실종 아동 부모님들 만나 뵙기 시작했었고요. 그 와중에 이제 다른 부모님들 인사드리면서 아버님도 이제 소개를 받게 됐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게 이제 감독님 첫 장편 영화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도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고 그리고 아픔이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조심스럽게 접근하셨을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가 이게 심리 자문도 받으셨고 이거는 감독님도 감독님이지만 아마도 가족분들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도 뭐 그랬던 게 아닌가 싶은데 그 만드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 좀 듣고 싶어요. 촬영은 한 4년 8개월 정도 했고요. 편집만 2년 정도 걸려서 완성을 시켰는데 자 어쨌든 준원이의 실종이 아버님과 다른 가족분들에게 굉장히 큰 상처가 되는 기억이고 그것을 이제 제가 카메라로 인터뷰를 통해서 혹은 일상생활을 하시는 모습들을 담아내다 보니까 제가 아버님과 이제 가족분들의 상처를 헤집는 어떤 해집게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이 돼서 이제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이제 그것을 충분히 이제 좀 조심할 수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심리 자문을 받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었습니다. 어떤 조언들을 들려주던가요? 그러니까 그게 아버님께 굉장히 가슴 아픈 기억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그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계시기 때문에 인터뷰를 질문을 드릴 때도 최대한 좀 충격을 좀 받지 않으실 수 있는 질문의 순서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뭐 질문 내용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자문을 좀 받았었습니다. 그렇군요. 저도 사실은 되게 긴장을 했어요. 네, 오늘 이 인터뷰 준비하기 전에 상상을 할 수가 없는 일이라서 저로서도 그래서 어떻게 조심스럽게 접근을 하고 말씀을 나눠야 될까 제가 혹시라도 정말 말실수로 우리 아버님을 아프게 해드리면 어떡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근데 아버님께서는 영화 출연 전에 이제 방송 같은데 좀 많이 나오셨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도 영화 출연하고 방송에 잠깐 나오는 거하고는 굉장히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결심을 하셨던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준원이는 모든 방송에 다 나갈 정도로 굉장히 많이 홍보는 됐는데 결국은 아직 찾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이 영화를 통해서 준원이가 좀 빨리 찾아지고 그리고 준원이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수많은 실종 아동들이 있습니다. 그 실종자 가족들의 그 고통과 또 문제점 그리고 뭐 현실 이런 것들을 국민께 좀 알리면 같이 공감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좀 더 빨리 찾아지지 않을까 해서 결심을 하게 됐고요. 사실은 한 6개월 정도 고민을 했어요. 이것도
결과가 안 나오면 어떡할까? 그땐 더 많은 상처를 입지 않을까? 이런 걱정이 사실 앞섰는데 한 반년 정도 고민하다가 우리 앞에 있는 그 김성민 감독이 굉장히 저보다 더 오히려 많은 열망과 그 진정성에 제 마음이 열리게 됐습니다. 그래서 출연을 하게 됐습니다. 5년 가까이 4년 8개월 그렇게 촬영 기간이 꽤 길었잖아요. 촬영을 계속 하시면서 좀 힘드셨을 것도 같아요. 어떠셨어요? 실제로는 한 7년도 더 걸린 것 같아요. 아까 뭐 5년 정도 얘기했지만 저는 수십 년 걸리는 것 같기도 하고요. 중간중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 20년 동안 매일매일 그 기억을 그날로 되돌린다는 게 정말 지옥 같은 그런 하루하루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하지만 준원이를 만날 수 있다는 그 희망을 갖고 저는 끝까지 저를 견디게 해주지 않았을까. 준원이를 만날 것 같은 희망이 저를 견디게 한 것 같아요. 따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 만날 수 있다라는 희망이 여태까지 견디게 하셨다고 하셨는데 완성된 영화 보시고는 어떠셨어요? 느낌은? 저는 20년 전에 시간이 멈춘 것 같은데 그 다큐 영화를 보면서 그 짧은 시간에 20년이 지났구나 라는 생각에 저 자신이 깜짝 놀랄 정도였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광범위하게 좀 찾았으면 그런 아쉬움도 있고 또 죄책감에 자괴감도 좀 들게 됐고요. 내가 또 나 자신을 화면을 통해서 보니까 너무 그 가슴이 좀 뭉클하고 좀 미어지는 이런 감정에 북받쳐서 보다가 잠시 눈도 감고 다시 보고 또 생각하면서 감고 반복적으로 좀 그렇게 했고요. 어떻든 늦었지만 하루빨리 우리 준원이가 만날 거라는 희망을 계속 갖고 있습니다. 감독님께서 영화 만드시면서 정말 아버님만큼 갈망을 하게 되셨을 것 같아요. 빨리 준원 양을 찾고 싶다. 네, 그래서 사실 촬영을 언제 끝마쳐야 하는지 이 시기를 정하는 것도 제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시기가 계속 다가왔었는데 그때도 고민을 가장 많이 했었던 게 촬영을 멈추는 게 마치 제가 이제 준원이를 찾는 어떤 일을 멈추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었고 근데 저는 진짜로 준원이가 집으로 돌아올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 촬영 과정 속에서 생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그 믿음을 가지고 영화 개봉 앞두고 그런 바람을 계속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 영화에 물론 이제 준원 양 얘기도 나오지만은 그리고 첫째 따님 이야기도 좀 나온단 말이에요. 네, 무슨 이유가 특별히 있으셨던 건지. 그러니까 제가 카메라를 들고 가족분들을 촬영을 하니까 당연히 제가 카메라를 통해서 가족분들의 모습을 담고 이걸 관객분들에게 결국 전달을 해드리려면 가족분들을 제 나름의 방식으로 저의 눈으로 이해를 했어야 했어요. 근데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아버님과 준선 씨의 관계를 보면서 저는 이제 저의 아버지랑 저의 관계가 많이 생각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준선 씨만큼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막막하고 절박했던 시기를 보내기도 했었고 그래서 준선 씨가 인터뷰를 통해서 저한테 이제 여러 번 외로움과 고립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었는데 그랬을 때 이제 제가 준선 씨의 그 외로움이 조금 아주 작지만 이해가 가더라고요. 그래서 좀 준선 씨한테 많이 몰입을 한 상태로 촬영을 진행하다 보니까 영화에도 자연스럽게 준선 씨의 모습이 많이 담기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가족 이야기까지 다 담겨져 있는 영화고 참 글쎄요. 너무 마음이 아파서 사실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막막하기도 하고 한데요. 그 제보들이 그래도 많이 들어왔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일일이 꼼꼼히 우리 아버님께서 적어 놓으셨다고 들었는데 뭐 도움이 되는 제보도 있었겠지만 또 잘못된 제보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근데 그걸 다 적어 놓고 아직까지도 간직하고 계시는 이유는 어떤 이유인지 궁금한데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상대방의 전화번호가 추적이 안 되는 상황이라서 그 기록 그러니까 기억을 못하면은 앞으로 찾을 수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매일매일 그 기록으로 남겼고 또 기록을 했더라도 당시 경황이 없어서 놓치는 것이 없지 않을까 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되고 좀 더 의심이 가는 것들은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런 이제 습관을 이제 갖게 됐죠. 또 허위 제보나 장난 전화도 사실 많았습니다. 분통이 터졌지만 참고 견뎌야만 했습니다. 준원이를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지쳐 쓰러지면 안 되니까요. 준현 양을 찾기 전에 먼저 지쳐서 쓰러지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 이렇게 부모라면은 충분히 다 이해가 가는 말씀이신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지금 뭐 계속 아직 찾고 있는 중이잖아요. 수사 중이고 뭐 새로운 어떤 단서라든지 이런 거는 혹시 좀 나온 게 있는지 궁금해요. 20년이 지났어요. 너무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새로운 단서를 잡기는 좀 어렵고요. 이번 개봉되는 다큐 영화가 준원이를 찾을 수 있는 그런 제보로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좀 그 아픈 기억을 되살리면서까지 영화를 다시 출연을 하셨던 이유도 사실 그거 목표는 하나잖아요. 준원이 양을 다시 찾는 거. 근데 그 와중에 또 우리 아버님께서 다른 아동 실종 아동들 뭐 찾는 것에도 이제 굉장히 조금 뭐 도움을 주고 여러 가지 힘쓰고 계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2000년 당시에는 백지 상태라고 보면 됩니다. 그냥 실종 사건이 발생이 되면 기다리면 97%가 해결이 돼요. 그냥 있어도. 아 그래요. 예, 그게 경찰의 성과죠. 97%가. 나머지 3%가 이제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무방비 상태로 마냥 기다리는 이런 방치된 사건들인데 그 경찰의 그 인력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엄두도 못 냈고요.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실종 사건이 해마다 2만 건 이상이 돼요. 예, 굉장히 많은 숫자인데 아주 안타깝습니다. 또 이 사건이 특정이 돼야만 선정이 돼서 이렇게 수사를 하는 것이지 대다수가 그냥 방치됐다 이렇게 봐지면 되고 그 초등 단계에서의 흔적들을 다 놓친 것이 이렇게 길어지지 않았나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또 국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동참만 해준다면 저는 이 사건 어렵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적극적인 관심하고 또 기억을 되살려서 한다면 우리 아이들 다 가정으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사실 최근에는 뭐 여러 가지 과학 수사도 많이 한다고 하는데 2000년이면 벌써 20년 전이잖아요. 그런 게 좀 많이 아쉽고 초동 수사 말씀을 하시니까 진짜 가슴이 아프네요. 우리가 2005년에 실종 아동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습니다. 그것도 부모들의 노력으로 5년 걸려서 겨우 제정이 됐고요. 그 이후부터는 조직적으로 찾아지게 됐습니다. 전문기관도 생기고 그 이후에 발생되는 사건들은 즉시 해결됩니다. 예, 거의 그 숫자가 그 찾아지는 발생이 되는 찾아지는 이게 완벽한 정도의 성과를 올리고 있고요. 문제는 그 2005년 법 제정 이전에 그 장기 실종 아동들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길게 시간이 좀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참 아쉽네요. 정말 안타깝기 끝이 없습니다. 그런 이제 말씀을 들으니까 자 개봉이 언제죠? 12일로 제가 들었는데 같이 함께 진행하는 캠페인이 있다고 또 들었어요. 감독님. 네, 찾을 수 있다라는 이름의 이제 캠페인인데요. 그 장기 실종 아동 경우에 또 이 어린 시절에 갑자기 환경이 급격하게 바뀌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기 기억을 편집해서
본인이 실종이 됐는지 인지를 못하고 성인이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런 사례들이 실제로 많고요. 그래서 이 캠페인은 실종 아동 당사자들이 본인들이 이제 실종이 됐다는 사실을 좀 기억을 불러일으킬 수 있게끔 하는 방법들을 고민하다 시작된 캠페인인데요. 영화 개봉하고 맞춰서 같이 진행이 되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2일 날 개봉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5122번님께서는 이제 딸을 키우는 아버지라고 하십니다. 꼭 준원이 찾을 수 있게 기도하신다고 하셨고요. 또 505번님 영화가 성공하는 길이 준원이를 찾는 길이라고 생각됩니다. 꼭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길 바랍니다 하시고요. 또 김일영님께서는 이미 이 영화에 대해서 SNS를 봤다고 하세요. 네, 아버님께서 준원이한테 보내는 편지를 보고 많이 우셨다고 응원의 말씀 또 보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청취자분들께 한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아버님. 장기 실종 사건은 가족 모두를 파괴시키는 가장 악랄한 강력 사건입니다. 네. 그 다음 차례는 누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자신일 수도 있고 나의 이웃일 수도 있고 나의 친척일 수도 있고요.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관심만 조금만 갖고 우리 실종 아동 가족들을 좀 챙겨준다면 아마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아이들 다 가정으로 돌아올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 실종 사건 이후 품비 박살난 그 남은 가족들은 이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고통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희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없어요. 도와주셔야만이 해결을 합니다. 네. 여러분의 그 적극적인 관심과 기억 우리에게 큰 희망이 됩니다. 그게 답입니다. 저희한테는.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거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 영화 보겠다는 분들 캠페인 동참하시겠다는 분들 많이 계세요. 네, 영화 증발 꼭 성공해서 우리 준원 양도 함께 만날 수 있기를 저도 기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화 증발의 김성민 감독 그리고 최준영 양의 아버지 최용진 씨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김지윤의 이브닝쇼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6시 10분에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지윤이었습니다.